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멘토의 투자노트 이주호 멘토입니다. 자, 오늘은 이주호의 탑다운으로 진행하는데요. 거시경제부터 시장 분석까지 그리고 기업들, 종목까지 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잭스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이제 금리 인하를 확실하게 좀 시사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제 시장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과연 25bp냐 아니면은 50bp B컷이냐. 근데 뭐 시장 참여자들은 이미 B컷을 기대하고 있지만 뭐 사실상 B컷이 될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은 아직도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남아있는 경제 지표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9월 FOMC 때 최종 금리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시장 분위기는 막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미국 증시에 비하면은 국내 증시는 오늘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갔고 특히나 이제 지난주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도 크게 변화는 없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오히려 상승폭이 제한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부터 시작해서 경계감들이 아직 남아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그래서 세세한 내용들 하나씩 살펴보면서 시장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섹터부터 시작해서 종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지난주 미국 증시에 대해서 리뷰를 할 건데요. 일단은 뭐 사실 지난주에 가장 중요했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이겁니다. 자, 파월 의장이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하를 시사를 했는데 뭐 이게 명확하게 진짜로 정책을 바꿀 때가 됐다라는 얘기가 했기 때문에 이거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하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뭐 증권사에서는 이제 잭슨홀 미팅 뒤에 이제 연준이 연내 금리 3차례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남은 FOMC에서 전부 다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B컷에 대한 기대감 결국에는 50bp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있는 상황인데 뭐 사실 아직은 뭐 그렇다 할 어떠한 명확한 건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용이 생각보다 둔화되었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고용이 너무나 둔화되기 전에 좀 미리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고요. 파월 의장은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고용이 더 이상 둔화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뭐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미국 8월 PMI 지표가 나왔습니다. 지표가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그동안 알고 있었던 제조업의 둔화세는 계속됐고요. 반대로 서비스업과 그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조업 PMI는 50을 하회하는 위축에 대한 나타내는 부분으로 더 예상치보다 더 하회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상회를 했고 오히려 55.2가 나오면서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러한 시그널을 좀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결국에는 이 합쳐서 합성 PMI가 이도 예상치를 상회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 경제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파월 의장이라던가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는 바는 이러한 경기가 괜찮은 상황 속에서 고용이 만약에 갑작스럽게 조금 더 빠지게 되거나 이래 버리면은 어쨌든 이러한 경제 지표들에 좀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용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겠다. 이 말인즉슨 뭐냐면 금리는 이만큼 올렸으면 됐다라고 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연준 위원들과 파월 의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금리를 이 정도 올리니까 물가가 잡혔고 지금 잡히고 있고 사실상 원래 재작년만 해도 물가가 막 CPI 9% 막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3% 밑으로 내려왔고 2.9%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연준에서 금리를 올렸던 그 통화 정책은 먹혔다라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보니까 물가는 많이 내려왔고 그렇다 한다면 여기서 만약에 고용이 갑작스럽게 더 낮아지게 되면은 이 경제 지표까지도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연준 위원과 파월 의장은 뭐겠습니까? 금리를 조금 내리면서
다만 이거를 너무 또 급하게 변경하진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FOMC 때 다음 FOMC 때 어떻게 될지는 봐야지 알겠지만 어쨌든 시장 분위기는 50bp 금리 인하 비컷을 외치고 있지만 지금 연준 위원들과 기타 뭐 파월 의장은 아직 50bp는 아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월은 고용 시장의 냉각을 원하지 않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만약에 고용이 급하게 내려가게 된다, 냉각이 되게 되면은 어쨌든 경제 지표들도 안 좋게 나올 것이고 경기 둔화, 경기 침체까지도 염두를 해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파월 입장에서는 금리를 빨리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파월이 지난번 FOMC 때 금리를 안 내렸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런 데이터들 그들은 보면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제조업이 좀 둔화되긴 하지만 미국의 서비스업이라던가 기타 산업들에 대한 경제는 괜찮으니까 굳이 금리 인하할 필요 없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7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시장은 안 그랬죠. 왜 빨리 금리 인하를 안 하냐 이래가지고 8월 5일 날 블랙 먼데이 때 그때 진짜 급락이 나왔었죠. 그게 좀 시장이 앞서서 판단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슈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과도한 낙폭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투심이 약간 조금 불안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하지만 파월 의장은 한결같이 데이터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고 대응하겠다라는 그런 뭐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을 기준을 잡고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뭐 일각에서는 이미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 그리고 9월에 피벗에 대한 확신을 주면서 통화정책 변경을 시사하긴 했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뭔가 기준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연준이 그동안은 금리를 이제 내려야 돼 말아야 돼를 사실 물가로만 초점을 잡았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연준은 금리는 어느 정도 이제 잡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 올렸으면 됐고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낮출 수도 있겠다. 이 정도 생각하는 건데 결국엔 이겁니다. 고용시장 냉각을 원치 않는다라는 얘기는요. 경기 침체를 과도한 경기 침체, 경기 둔화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와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고용을 잡기 위해서 파월은 노력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금리를 또 너무 많이 내리거나 한 번에 또 급하게 내리진 않을 것인데 이러한 완급 조절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한마디는 이겁니다. 비컷 한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그쵸?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시장 분위기는 이미 50bp 금리 인하 했고 올해 안에 막 거의 뭐 1% 이상 내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앞서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뭐 미국 증시 올라가는 거 보면은 앞서간 것도 맞다라고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국내 증시 흐름을 봤을 때는 너무 기대감이 컸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씩 살펴보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지금 쟁점은 이겁니다. 고용이 둔화되는 것을 막겠다인데 그러면 결국엔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인데 사실상 연준 위원들 통화정책 입장에서는 고용 둔화를 속도를 늦추려면요. 이건 사실은 뭐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금리 조절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파월 의장이 연초에 원래 금리를 올해 많이 내리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말을 전반기 때 계속 바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용이 지금 둔화되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금리를 여기서 내려가지고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물가가 올라갈까 봐 두렵기 때문에 지켜봤던 거다. 근데 이제는 적절하다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지금 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왜 제가 이거를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미국 시장이 움직이는 흐름 그리고 이러한 경제지표 그리고 통화정책 이런 것들이 국내 주식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고요. 사실상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가고 내리고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 반도체 섹터들의 움직임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여러 번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시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 특히나 이제 8월 고용보고서도 나올 예정인데 이 고용보고서에서 만약에 또 예상치보다
둔화하는 모습이 나오거나 뭐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이런 시그널이 나오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50bp 금리 인하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이거는 결과를 봐야지 알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이게 왜 자꾸 고용에 대한 얘기가 나왔냐면요. 저번 주에 이 고용 수정치가 발표가 됐는데 80만 일자리 증가에 대한 부분이 조정이 되면서 사실 일자리가 81만 감소했다 이런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요동쳤던 건데 사실상 뭐 이 정도까지는 뭐 감소될지 몰랐지만 근데 지금 나온 경제 지표들, 그러니까 PMI 지표들이라던가 기타 경제 지표들을 봤을 때는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닌데 고용이 둔화된 거는 금리를 올려서 당연스럽게 일어난 건데 조금 많이 둔화됐긴 했어. 하지만 이 정도 선에서 좀 유지되거나 여기서 조금 비슷한 흐름으로 간다고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도 미국 증시 일정들이 다양한 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체크를 또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이번 주 주간 지표들인데요. 뭐 지표들이 많습니다. 이번 주는 미국 2분기 GDP 발표 예정이고요. 금요일 날 7월 PCE 물가 가격 지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금 저번 CPI 발표 때 2.9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연준에서 중요하게 보는 거는 또 PCE 가격 지수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우리가 놓칠 수는 없겠고요. 그리고 이제 GDP 같은 경우도 어쨌든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굉장히 또 중요한 지표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죠. 바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입니다. 그러면 29일 새벽이 되겠죠. 그때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크게 볼 수 있는 거는 델이랑 엔비디아가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델 같은 경우는 서버용 PC 글로벌 뭐 넘버 1, 2 다투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HP와 델이 그런 두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잘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물론 뭐 지금 많은 분들은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만 실적은 잘 나왔는데 하반기 가이던스가 안 좋게 나온다 아니면은 뭐 실적이 만약에 좀 미스가 난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충격이 크겠죠. 지금 왜냐면 전부 다 지금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다 엔비디아만 보고 있어요. 엔비디아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이 만약에 실적이 쇼크 나거나 아니면은 뭐 가이던스가 안 좋게 나온다 이렇게 되면은 좀 충격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반대로 뭐 실적도 잘 나왔는데 가이던스도 좋고 뭐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계속적으로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데이터들이 나온다고 한다면요. 아무래도 좀 열광하면서 조금 더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기까지 하고요. 결국에는 요약을 하면은 이겁니다. 미국 증시가 지금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뭐 잭슨 홀 미팅 결과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이벤트들은 남아 있고요. 그 이벤트로 인해서 또 어떠한 변동성이 나올지 어떠한 흐름이 나올지 우리는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조금 뭐랄까요,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막 이슈나 이벤트나 뉴스에 의해서 급등하는 섹터들 잘못 쫓아가셨다가 윗꼬리에 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국내 증시는 도대체 미국 증시보다 왜 이렇게 힘이 약하냐 요거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지실 텐데 되게 좀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계의 중심에 경제 중심에는 지금 미국이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과 미국 중간에서 좀 약간 눈치 보는 그런 눈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엔캐리 트레이드 이슈도 있었잖아요. 결국에는 일본은 지금 금리를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미국은 이제 금리를 내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미국 대선도 있죠. 그리고 미중 분쟁은 또 계속되고 있고 또 저기 이스라엘 막 전쟁도 나고 있고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도 계속 전쟁하고 있고 지금 국제 정세 자체도 불안하고요. 미국 대선이라는 변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국내 증시가 상승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왜냐하면
외국인들 봤을 때 굳이 우리가 신흥국에 투자할 이유가 뭘까?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미국이 아직도 금리가 높고 사실 우리나라 금리는 미국에 비해서 지금 2%보다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 우리가 굳이 왜 신흥국에 투자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이 좋지 않은 점, 여러 가지 이유들, 원달러 환율은 내려가는데 외국인 수급은 들어오지 않는다. 이 부분은 분명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매력을 아직 못 찾고 있다는 점, 그럼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러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코스피인데 코스피가 2700선에서 계속 약간씩 밀리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뭐 8월 5일 날 급락이 나온 이후에 좀 많이 회복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8월 1일 날 2800선 넘니 많이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불과 한 달여 만에 정말 엄청난 변동성을 겪었던 국내 증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도 사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는 상황에서 막 이렇게 옆으로 막 행보하는 모습이 좀 나올 것 같고요. 갑작스럽게 급등이 나오거나 뭐 이럴 만한 그런 어떤 좋은 호재거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호재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 악재들은 계속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뭐 전기차 화재부터 시작해서 뭐 계속 하룻밤 지나면은 뭐가 화재가 났다, 뭐가 이슈가 생겼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국내 증시 지금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부분들 오히려 빠지지 않으면 진짜 다행이다 이렇게 볼 정도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상황이긴 한데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이 좀 해결이 되고 그리고 우리 그 국내 증시를 주도하는 섹터가 2차 전지랑 바이오랑 지금 반도체 이렇게인데 특히나 코스피가 올라가려면 반도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힘을 내줘야 돼요. 그러면 그 두 종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뭐 HBM에 대한 이슈도 있겠지만 앞으로 하반기에 D램 업황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좋아져야 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뭐 한편으로는 막 뭐 D램 이제 피크아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는 계속 안 좋은 얘기들만 들려오는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 그러니까 외국인들과 기관의 메이저 수급들은 아 이거 매수하기 좀 꺼려지는데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오늘 뭐 사실 코스닥도 좀 하락했습니다만 지금 코스닥이 좀 답답한 부분은 사실 이런 걸 겁니다. 2차 전지랑 반도체 소부장단에서 진짜 힘을 못 내고 있어요. 그나마 지금 바이오 섹터도 좀 약진을 하고 있는데 바이오 섹터 좀 반등 나오면 뭐합니까? 오늘 또 화장품 빠졌죠. 뭐 이래저래 계속 다 빠지니까 우리가 좀 보려고 하면은 피크아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빠지니까 지금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뭘 사야 돼 이러한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 앞에 설명드렸던 그런 매크론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파월 의장이 어쨌든 금리 인하를 시사를 했습니다. 시사를 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25bp냐 50bp냐 이게 결정이 안 났는데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미리 앞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 나가는 상황에서 뭐 이미 뭐 이렇게 할 건데 했는데 갑자기 안 한다라고 한다거나 50 한다고 했는데 25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충격이 생기겠죠.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럴 때일수록 기업 하나하나에 대한 세부적인 모멘텀들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시고 접근하셔야 되지 이럴 때일수록 어제 밤 뉴스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이랑 레바논이랑 지금 미사일 쏜다고 하니까 올라가겠네 하고 그 관련주들 뭐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있다고도 얘기하겠지만 그런 종목들 사면은 좋아요. 올라갈 때 사서 올라가서 팔고 나오면 되는데 올라갈 때 사가지고 윗꼬리 달고 손실이 나니까 지금 그게 문제거든요.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단 요 코스피와 코스닥까지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잠시 쉬었다가 와서 섹터별로 하나씩 살펴보고 그 안에서 탑픽 종목, 탑픽 섹터들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섹터 넘어가기 전에 지금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 일본은행이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거 뭐 속보까지는 아니고요.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끝나진 않았다 이렇게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외부적인 이슈에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움직였던 특징 섹터인데요. 첫 번째 특징 섹터가 바로 액침 냉각입니다. 액침 냉각이 뭐냐면 이 뭐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나 이런 쪽에 이런 순행식이라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냉난방 공조 시스템을 갖추겠다 이런 부분인데 사실 오늘 이 관련 종목들이 왜 올랐냐면 엔비디아에서 4분기부터 만드는 AI 반도체에다가 액침 냉각 기술을 도입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올랐고 사실 역시나 이 종목 이쪽 섹터도 오늘 상승하다가 윗골이 달고 대부분 다 빠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나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뉴스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크게 세 가지로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지정학적 리스크, 이스라엘에서 뭘 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엔비디아가 뭘 한다. 세 번째, 정부에서 뭘 한다. 지금 이거에 따라서 시장 움직임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러한 종목들 보면서 하나씩 얘기해 볼게요. 자, 첫 번째로 KN솔입니다. KN솔인데 이 종목도 오늘 뭐 사실 지금 제가 이게 종가 전에 찍은 거라서 종가가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어쨌든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거래량 동반하면서 급등이 나왔고요. 역시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액침 냉각 관련해서 대장주로 꼽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사실 이 액침 냉각이 과거에 AI 반도체들 올라갈 때 사실 많이 올라갔었어요. 근데 지금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또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는데 가만히 보시면요. 이거 올해 4월 달에 24,450원 갔다가 8월 달, 그러니까 불과 4개월 만에 반토막 났어요. 50% 빠졌다가 지금 이제 반등이 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때 과거에 액침 냉각 이슈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그게 다 반납하고 그러고 나서 최근에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변동성 이거를 과연 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야 뭐 오늘 사서 뭐 내일 팔고 뭐 이렇게 매매하신다고 한다면 뭐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내가 그때 처음 얘기 나왔을 때 야 이거 액침 냉각 기술 앞으로 데이터 센터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 하고 중장기로 들어가신 분들은 대부분 다 2만 원 위에서 지금 가지고 계시거나 좀 뭐 평단가를 낮추셨을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흐름 그러니까 이슈에 의해서 급등이 나왔다가 기간도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진짜 무섭게 빠지는 이런 흐름들이 요즘에 국내 증시가 보시면 다 이러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거래량 동반하면서 이런 급등이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가 상승 여력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엔비디아가 호실적이 나오고 그리고 앞으로 가이던스가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당연히 앞으로 액침 냉각 기술을 사용한 AI 반도체들을 많이 만들겠네로 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러한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장중에 진짜로 변동성이 굉장히 큰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GST 마찬가지예요. GST 같은 경우도 뭐 차트 보시면 거의 비슷한 흐름입니다. 거의 비슷한 흐름인데 오늘 좀 윗꼬리가 강하게 달렸어요. 오늘 아무래도 대장은 KN솔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후속주로 GST가 올라간 것 같은데 두 개 다 거의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액침 냉각에 대한 부분들인데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물론 데이터 센터에도 이제 발열이 많이 심해서 액침 냉각 기술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이 지금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냐면 최근에 전기차 화재 이슈 때문에 액침 냉각 기술을 거기다가 도입하지 않을까 지금 이 부분까지도 엮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반도체 데이터 센터든 아니면 뭐 이러한 전기차든 간에 이러한 부분에서 열을 식히는 기술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을 식히려면은 냉난방 공조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고 거기에 액침 냉각 기술이 필요하니까 여기가 수혜를 보지 않을까 논리는 간단해요. 이 기업들이 막 갑자기 실적이 잘 나오고 막
진짜 어닝 서프라이즈 달성할 거야 이러한 기대감으로 간 게 아니라 앞으로 액침 냉각 기술이 많이 사용되니까 올라갈 수 있겠네 이거거든요. 근데 과거 사례를 보면은 우리가 뭐 21년도만 봐도요. 그때 메타버스 주들이 그랬습니다. 메타버스랑 코인 관련 주들이 정말 무섭게 올라갔었죠. 특히나 메타버스 관련 주들은 정말 이 메타버스가 앞으로 이 가상 공간에서 뭔가 소통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될 거야. 그때 정말 기대감이 컸는데 지금 어때요? 실제로 그게 현실화되기에는 너무나 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아직 멀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메타버스 올랐던 종목군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덱스터 같은 종목이 있는데 덱스터는 그때 21년도에 막 5만 원대인가 그랬어요. 지금 근데 주가 보시면요 처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액침 냉각이나 뭐나 이러한 기업들 제가 차트 띄웠으니까 한번 보시면요. 정말 이때 기가 막히게 제가 주봉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봉 보시면요. 이때가 언제냐면 그때 딱 메타버스 핫할 때였습니다. 이 덱스터가 그때도 10배 올랐던 종목이에요. 21년도에 5,000원, 6,000원이었는데 이게 53,000원 갔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보세요. 이때 위메이드 그때 뭐 컴투스 게임즈 뭐 이런 데 다 같이 올라갔다가 메타버스가 갑자기 그래서 이거 그래서 어떻게 구현될 건데 이 얘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빠지기 시작하더니 지금 3년 내내 주가가 반등을 못하고 원래대로 돌아왔죠. 그러니까 기대감이 크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실망감도 큰 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I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뭐 한미 반도체라던가 SK 하이닉스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당연히 지금 그들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 낙폭 자체가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우리가 AI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 그만큼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 그거에 대한 충격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구글 같은 경우도 저번에 실적 발표 때 그랬습니다. 구글 그 어닝콜에서 결국에는 AI 수익성에 대한 부분을 언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에 대한 질문에 우리도 아직 모르겠다. 인내심이 필요하다. 이 한마디에 주가가 10%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들은 분명히 기대감이 소멸하면은 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나마 화장품 같은 지금 최근에 화장품 섹터 보시면요. 뭐 좀 많이 빠진 게 잉글루드랩 같은 거 보면은 지금 많이 빠졌죠. 여기 보시면은 엄청 빠졌거든요. 올라갈 때 정말 많이 올라갔다가 거의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화장품이 좋다라는 거 알아요. 수출 데이터 잘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24년도 상반기에 주인공은 화장품 너야 너 이러다가 갑자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막 어닝 미스 나고 막 쇼크 나니까 주가가 그냥 처참하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당황하는 거죠. 아니 화장품 좋다고 해서 샀는데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셔야 될 게 지금 화장품주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뭐 아모레퍼시픽도 보면요. 아모레퍼시픽도 얼마나 빠졌냐면 실적 미스 나면서 지금 보세요. 엄청 빠졌죠. 그리고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코스맥스는 왜 이렇게 빠졌어요? 매출은 최대 매출을 기록했는데 여기는 중국에 대한 매출이 높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경기 둔화인데 중국 공장 매출이 높다 보니까 아니 실적은 잘 나와도 중국에서 좀 앞으로 안 좋을 거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나마 화장품 중에 주가 방어가 잘 되고 있는 게 실리콘2거든요. 실리콘2랑 그다음에 CNC 인터내셔널인데 오늘도 많이 빠졌어요. 자, 이러한 종목들이 왜 주가 방어가 잘 되냐?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색조 화장품 ODM 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미국향 매출이 수출이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원래 이 회사의 매출의 절반이 내수거든요. 내수 매출인데 북미에 대한 수출 비중이 하반기에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이 되니까 좀 섹터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올 때 빠지다가도 버텨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지금 우리나라 그 국내 증시 흐름 자체가 어떤 섹터가 움직일 때 한 번에 우르르 가는 흐름이 있다가 하반기 오면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2011년부터 17년까지 박스피가 계속되는 그 느낌이랑
비슷합니다. 근데 그때 누가 많이 올랐냐? 현대차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 앞으로 산업 이런 것들이 꼭 뚜렷하게 있는 기업들이 살아남는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그다음 종목도 한번 볼게요. 자, 그다음 종목은 한중 NCS입니다. 한중 NCS인데 이 종목은 제가 왜 가져왔냐? 액침 냉각이 아닌데 여기는 그 액침 냉각이라기보다는요. 냉난방 공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기차 화재라던가 이러한 데이터 센터라던가 이런 쪽으로 만약에 양쪽으로 좀 발을 놓고 있는 기업이라서 여기서 만약에 호재가 나온다 그러면 상승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갑자기 화장품까지 세 가지고 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음 섹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역시 오늘 이제 윗골이 달았던 국제유가 LPG 관련 그런 섹터인데 사실 우리는 그때 지난번에 뭐 미국이랑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이스라엘 날아가가지고 휴전에 대한 의사를 표현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만 해도 전쟁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또 레바논이랑 또 갑자기 쏘고 이러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실 텐데 사실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는요 계속 지금 여태껏 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보다 더한 공포, 이보다 더 무서운 뭐 다음이 나와야 그때 한 번 더 움직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이렇습니다. 레바논이랑 이제 다시 뭔가 있다고 하니까 지금 오늘 국제유가랑 LPG 관련주들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중앙에너비스입니다. 중앙에너비스도 오늘 정말 강하게 급등 나왔다가 윗골이 달고서 쫙 빠졌는데 이때 보세요. 6월 달에 이때 똑같습니다. 이 종목들은 레파토리가 항상 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올라갈 때 정말 잘 올라가요. 근데 빠질 때도 정말 귀신같이 빠져요. 그래서 이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고요. 이러한 종목군들은 사실 대응이 조금만 늦거나 잘못되면은 손실을 보거나 진짜 수익을 볼 수도 있지만 그 수익을 보려고 들어갔다가 손실을 보는 그런 과정이 처참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섹터들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역시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 상승 모멘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갑자기 전쟁이 하루아침에 끝나고 이럴 건 아니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은 있습니다만 그 변동성이 크다라는 점, 마치 이때처럼 이때 6월 4일 날도 정말 무섭게 올라가다가 다 빼고 반납을 했죠. 그러니까 하루의 진폭 자체가 크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자, 흥구석유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은 아마 오늘 음봉으로 마감했을 것 같은데 이 종목도 8월 달만 보더라도 사실 신고가 경신하고 더 갈 것 같았는데 결국엔 또 빠졌다가 또 오늘 반등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변동폭 자체가 굉장히 커서 우리 시청자분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거를 버티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계속 올라가면은 뭐 따라가서 사더라도 버틸 수야 있죠. 올라가는 거는 근데 사실 많이 못 버티시잖아요. 뭐 5% 올라가면은 팔아버리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근데 이렇게 그 무섭게 빠지는 종목들은 항상 사실 때 그러죠. 내가 사는 건 사서 수익 나는 것만 생각해요. 내가 이거 세니까 이거 사면 오늘 한 5%, 10% 수익 낼 수 있겠다. 반대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는 갑자기 왜 넣었냐 이럴 수 있는데 뭐 이거는 가스 관련이긴 한데 사실 이거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랑 관련이 있죠.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이런 거 살 바에는 차라리 한국가스공사가 낫다라고 봐요. 왜냐면 이거는 지금 그런 국제유가나 이런 거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테마가 명확해요. 정부랑 엮여있는 그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된 부분이 높기 때문에 사실 이 대왕고래 처음 얘기 나왔을 때 주가가 거의 2배 이상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받았는데 보시면요. 오르기 전까지 아직 안 내려왔어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보통 이러한 한번 사이클이 끝난 종목군들은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보통 오르기 전 가격까지 오면서 그냥 저점 깨버리는 형태로 마감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점을 깨는 형태로까지는 가지 않았고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온 다음에 가격을 지켜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왕고래 프로젝트랑 만약에 다시 이슈가 된다고 한다면요. 충분히 상승 나올 수가 있고요. 특히나 지금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해외 기업들과 컨택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뭐 GS 글로벌이라던가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최근에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진짜로 정부에서 진행하는 거니까 물론 이 기업이 뭐 실적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프로젝트의 본질 자체는 정부에서 진행하는 거다. 물론 근데 정부 정책주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과거에 뭐 윤석열 정부 들어서기 전에 원전 관련주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근데 지금 보세요. 원전 주사 어떻게 됐나? 다 상승폭 다 반납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올라가는 타이밍에 잘 맞춰서 수익을 내는 건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게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내가 팔아야 될 시점도 잘 잡아야 된다는 점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섹터 볼게요. 네, 이거 2차 전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결국에는 지금 정부에서 앞당겼어요. 원래 내년 2월쯤에 이렇게 발의를 해가지고 법을 바꾸려고 했던 건데 지금 보면은 10월 달에 배터리 공개를 의무화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BMS라던가 배터리 충방전과 관련된 정책들이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구체적으로 아직 뭔가 명시돼서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어쨌든 배터리 공개 의무화 한다라는 소리는 뭐냐면 자, 이 배터리를 우리가 쓰는 뭐 예를 들면 삼성 SDI 아니면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아니면은 파라시스, 파나소닉 뭐 이런 것들을 명시를 하겠죠. 하고 나서 그다음에 정부에서 브레이크 걸 건 뭐겠습니까? 야, 니네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쓰는데 BMS 잘 돼 있어? 아니면 뭐 파라시스 배터리가 BMS 잘 돼 있어? 안 돼? 그러면 벤츠 니네 그거 쓰지 마. 우리나라 못 팔아.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지금 이러한 화재 사건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고 한다면요. 국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그거예요. 야, 벤츠 니네 중국산 파라시스 쓸 거면은 이게 BMS에 대한 그런 증명을 가져와. 그게 아니라면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이런 거 써.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어쨌든 그런 벤츠 입장에서는 그러겠죠. 아니, 니네 한국에 그럼 우리 차 안 팔게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 지금 BMS라던가 이러한 배터리와 관련된 그런 추가적인 그런 뭐 정책들이 나온다고 한다면요. 분명히 이 2차 전지 쪽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보시면은 지금 뭐 지난주 목 이틀 상승 나오고요. 금요일 날 하루 쉬었다가 오늘 또 상승 나왔거든요. 진짜로 LG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이렇게까지 왜 갈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2차 전지가 과연 업황이 좋아질 것 같아서 가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뭐냐면 LG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주식시장,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부가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반사이익을 SDI나 LG에너지 솔루션이 받을 것 같은데 야, LG에너지 솔루션은 특허도 많네? 뭐 해외 다른 배터리사보다 특허가 많고 그 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안전 그런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한 소프트웨어 강화 사업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 보니까 야 어차피 LG가 LG 이노텍이 차량용 전장 사업도 하고 뭐 이런저런 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가 이러한 BMS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잘 돼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게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 지금 이런 식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저는 생각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승이 나왔고 그럼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좀 올라오니까 이제 파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은요. 가격적인 메리트는 매우 충분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어떤 디테일한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 디테일한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분명히 수혜를 받을 기업은 셀업체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배터리를 만들 때 이미 BMS를 장착해서 만들 거면 그리고 만들어져 있는 거를 붙여서 업데이트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런 것들까지도 아마 LG에너지 솔루션을 저는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혜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뭐 제일 일렉트릭인데 이 종목은 사실 전력기기 쪽이랑도 엮여 있고 여기 배터리 화재 쪽이랑도 엮여 있는데 사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이슈에 의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 종목도 역시나 변동성이 클 수가 있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 에코프로 머트인데 자 사실 저는 이 지금 에코프로 양극재 시장은 지금 반등 나오는 거는 저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양극재 기업들이 이 BMS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에. 왜냐하면 아니 양극재만 만드는 기업에서 그 안에다가 BMS를 어떻게 넣을 거예요?
넣어가지고 만약에 야, 우리 양극재를 쓰면은 음극재랑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시그널을 날려줍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 BMS라는 것이 이제 차에다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차에다가 배터리를 넣고 그 배터리에서 어떤 나오는 시그널을 가지고 거기다 펌웨어를 붙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차량용 소프트웨어에 연결을 시켜놔야 차량용 소프트웨어에서 배터리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차주한테나 아니면은 뭐 회사에다가 알림이 가게 되는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양극재에다가 그거를 다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에서 양극재에다가 알림 시스템을 달았어요. 근데 그거를 셋업체에서 조립을 할 때 야 이거 우리 거랑 호환 안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극재들은 사실 사면 초과인 상황이에요. 왜냐면 업황도 안 좋고 뭐도 안 좋은데 전기차 화재 난다. 그럼 양극재 뭐 지금 뭐 배터리를 쓰냐 안 쓰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업황이 안 좋은데 더 안 좋거든요. 근데 지금 2차 전지단에서는 반등이 나오는 이유는 저는 기술적 반등이다. 왜냐하면 지금 반등이 나와야 되는 종목들은 다 배터리 화재와 관련이 있는 기업들, 기술력 있는 기업들, 그런 해결할 수 있는 정부에서 대책이 나와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업들만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약간 2차 전지 안에서도 걸러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마지막 섹터입니다. 자, 해리스 후보 지지율 앞선다. 이게 사실 저는 지난주에 그 케네디 후보가 사실 트럼프 손을 잡고서 지지 선언을 하면서 저는 사실 트럼프가 역전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뭐 역시나 예상했던 거와 다르게 움직입니다. 지금 보면은 해리스 후보 지지율이 더 앞선다라고 합니다. 물론 저는 둘 중에 누가 돼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뭐 굳이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따진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뭐 투자자분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해리스가 되는 게 낫지 않겠냐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트럼프가 되더라도 어쨌든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이라던가 해리스 트레이드 종목이라던가 다 바닥권에 위치한 종목들이 많아요. 특히나 이제 뭐 우크라 재건이라던가 건설 이런 것도 그렇고요. 전력기기 그다음에 이제 뭐 건설기계 이런 쪽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반대로 신재생도 마찬가지예요. 신재생도 이제 사실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받은 게 또 신재생이었고, 근데 해리스 후보가 지지가 올라가니까 지금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는데 어쨌든 둘 중에 뭐가 우선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해리스 트럼프 그런 수혜주들을 한쪽씩 보신 다음에 양쪽 다 사는 전략, 해칭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 오늘 뭐 해리스 후보 지지율이 높다고 나와서 만약에 신재생 섹터가 갔어요. 이거 뭐 갈 때 따라갈 수도 있겠죠. 여기 좀 삽니다. 그 다음에 나는 이거 사면서 그러면 트럼프 쪽도 살래.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빠지겠죠. 그럼 한쪽 올라갈 때 팔아서 수익 챙기고 가지고 있다가 올라오면 또 수익 챙기고. 이게 왜 가능하냐면 대선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11월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해 봤을 때 우리가 한쪽만 너무 나는 해리스 후보가 무조건 될 것 같으니까 신재생 에너지만 살래. 이렇게 가시기보다 그렇다고 또 반대로 나는 트럼프가 될 것 같아. 트럼프가 될 것 같으니까 우리는 건설기계 뭐 이런 쪽을 베팅을 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한쪽만 했다가 손해를 볼 수가 있고, 제가 이거는 제 경험담인데 옛날에 제가 대선 후보 그 시절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대선 나온다고 할 때 제가 그 관련주를 산 적이 있어요. 제가 산 적이 있어요. 제가 샀다가 완전 손절을 엄청 크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그분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인데 어쨌든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쳐서 생각하기보다는 양쪽으로 다 두루두루 보시면서 오히려 매매 전략을 잘 세워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신재생 쪽으로는 지금 CS윈드가 강합니다. CS윈드가 강한 이유는 실적 발표가 호실적이 나왔죠. 정말 좋은 실적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트럼프가 되면 여기가 안 빠지겠어? 저는 빠질 가능성이 좀 많이 적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금리 때문에 빠진 게 더 크고요. 그리고 신재생이랑 분명히 관련이 있지만 이 사업을 트럼프가 버린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왜? 하도 말을 많이 바꾸시는 분이라. 어쨌든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CS윈드 아직도 충분히 매력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자, SK 오션 플랜트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약간 해양 플랜트랑 좀 관련이 있거든요. 조선이랑도 좀 관련이 있는데 약간 좀
풍력 해양 플랜트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좋은 흐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대명에너지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요. 풍력이랑 태양광 쪽 겹쳐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시공부터 여러 가지 설계, 시공 이런 운영까지 다 해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신재생 여기까지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 하려고 지금 이렇게까지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의 탑픽 종목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오늘 좀 방식을 좀 다르게 해봤습니다. 자, 이 종목은 신흥 SAC라는 종목인데 사실 이 종목 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예, 2차 전지 기업인데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과거에 이 종목이 올라갈 때 진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종목 본업이 뭐냐면요. 본업이 자, 배터리 화재 방지용 부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기업은 2차 전지 사업 처음 할 때부터 여기에 올인한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러한 기업이 실제 수혜 기업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원통형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각형 배터리까지 이제 각형 배터리 화재 방지용 부품 사업을 여기 하는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뚜껑 사업해요. 뚜껑. 배터리 뚜껑 덮어야 되는데 거기가 잘 덮어야지 뭐 폭발 이슈가 있거나 이런 거 있을 때 화재를 막아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배터리 화재 방지용 부품이 뭐냐면요. 얘네가 뚜껑을 덮어. 그러면은 그 안에서 폭발이 일어날 것 같으면 막 가스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거를 빼주는 부품입니다.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원통형 배터리용 전류 차단 장치를 개발을 완료했고 지금 테스트 중인데 여기가 어디랑 칠할 것 같습니까? SDI랑 칠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삼성 SDI가 지금 미국에 있는 스텔란티스랑 합작회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스타플러스 에너지양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이 원통형 배터리라던가 각형 배터리라던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 화재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는 부품이 해외 매출이 좋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LFP 및 전고체 배터리 케이스 부품 개발 준비 중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좀 보면요. 이게 진짜 과거에 많이 올라갔었어요. 진짜 잘 갈 때도 많이 올라갔었는데 그렇게 많이는 못 갔습니다. 근데 저는 왜 지금 이 종목을 봐야 되냐? 사실 이거는 되게 소외받는 종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업은 원래 본업이 뭐라고요? 화재 방지용.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다트에 여기 딱 말씀드릴게요. 자, 주요 제품 및 서비스에 딱 보면은 중대형 각형, 그 다음에 배터리 셀 밀폐 및 과전류 발생 시 멤브레인, 벤트가 장착되어 폭발을 방지하는 역할. 이 기업은 여기에 처음 사업부터 이거였어요. 그러면 지금 배터리 화재와 폭발에 대한 이슈가 나온다고 한다면 사실 저는 이러한 기업들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조금 뭐 지금 소외되어 있다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숨어있는 종목을 오늘 공략해보자는 취지로 신흥 SEC를 가져왔고요. 사실 많이 모르실 거예요. 왜냐면 이 종목은 옛날에 2차 전지 양극재 갈 때도 못 갔어요. 그렇게 많이 못 갔고 사실 뭐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죠. 폭발에 대한 생각을 아무도 안 했으니까. 근데 이러한 폭발이라던가 어쨌든 전류 차단 장치 이런 것들이 저는 인정을 받을 때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보시지 말고 중장기 관점으로 모아가시는 전략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지지부진한 시장 속에서 고생 많으셨고요. 뭐 사실 이렇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이렇게 정말 사업의 내용을 보면서 조금 저 이주호의 멘토의 투자 노트와 참고하셔서 이러한 좀 옥석 같은 종목을 발굴해내는 그러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수요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수요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